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포괄적인 정책 문제라 쟁점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서 제일 좀 간지러워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조금 의제를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제일 뜨거운 감자는 이른바 늦은 임신 후기 낙태, 그러니까 뭐 third trimester라고 할까요? 24주 이후에 낙태 혹은 22주, 우리 현재의 기준이라면 의 낙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의료와 보건 적인 그런 케어가 가능한 상태인지, 아까 나영 선생님이신가 뭐 청소녀가 낙태를 했다고 할 때 그때 재원은 과연 또 뭐 C섹션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어떻게 그런 또 재정적인 의료비는 누가 분담을 본인이 그냥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인지, 아까 해바라기 센터에 지원을 받았다 뭐 그런 부분도 선생님이었나? 네. 그런 것 포함해서 이 후기 임신 중지에 관한 좀 우리의 생각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지하고 또 줄이고 대처할까, 그거 주제가 저는 큰 주제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또 선생님은 어떤 주제를 좀 발견하시고 계신가요? 이걸로 같이 써요. 같이 올려서. 네. 아니, 저는 이제 앞에 사회를 보면서 사실 되게 중요한 쟁점이 결국에 지금 현재 보호출산제 관련된 논의도 너무 지금 시급한 논의이고, 좀 특히 이 재생산권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심필 선생님이 과연 결정권이라는 저희가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마치 이것이 그냥 어떤 결정권만 침해받지 않으면 되는 것처럼 계속 얘기되지만, 성과 재생산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가 그냥 자유롭게 뭔가를 허용해주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가 국가가 해야 될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고, 이 사회권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금 그냥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지금 되는 것 자체가 되게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 관점에서 이 보호출산제에 관련한 얘기도 아까 오영란 선생님도 다 못하셨는데 중요한 쟁점들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여기 소라미 선생님도 오셨는데 소라미 선생님 뭐 보호출산제 얘기도 많이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권에서 되게 보호출산제 관련해서 중요한 논의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사각지대 얘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신 중지와 관련해서는 계속 마치 이제 사각지대 얘기는, 그러니까 특히 이 사각지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성년자나 우리가 뭐 장애인, 소위 말하는 재생산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래서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가부가 위기 임신 상담 뭐 이런 위기 상담이랑 이름으로 계속 개입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좀 접근이 갖고 있는 한계나 좀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다루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슈화, 쟁점화를 해야 될지, 이게 그냥 어떤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이게 재생산 권리의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권리 주장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권리 주장이 단지 뭐 결정권의 행사로 계속 좀 이렇게 치환되는 이 구조를 어떻게 막을 건지, 좀 이런 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중요하고요. 저는 현재 이제 우리 대통령과 뭐 지금 우리 부총리급으로 지금 격상시킨다고 하죠. 인구전략기획부. 그렇게 한다고 하고 정말 천문학적인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 저출생 고령화 정책과 우리가 하는 이 재생산 정책은 사실은 지금 같은 마당의 의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왜 이렇게 따로 놀고 있나. 지금 현재의 정책에
어디 들어가 계신 데 있어요? 지금 커미티에 지금 기획부에 오라고 하세요. 그 보면 지금 경제학자들 주로 통계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구성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신문 기사에서만 저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수용이 되지 못하나? 그러니까 재생산 관리하는 분들은 다 정부 정책을 비판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부 정책이 너무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예, 좀 윤정원 선생님은 이미 답을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듯한 표정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 다리를 놓고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곽에서 자극을 주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리를 찾아서 이런 목소리를 실제 이런 저출생 고령화 뭐 위원회가 됐든 저출산 고령화에 됐든 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통합시킬 수 있나, 이런 것도 저는 의제라고 보이는데요. 어떠세요? 혹시 뭐 청중 중에서 이 얘기, 지금 우리가 4개 얘기했는데, 늦은 낙태, 보호출산제, 사각지대, 현재의 고령화, 현재의 저출생 정책과 재생산 정책의 간극, 4가지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을 시작해 볼까요? 예. 일단 36주부터 시작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이게 어쨌든 우리 그러면 제 3분기 3분기 임신 중에 할 수밖에 없는 이 임신 중지에 관한 사안을 우리는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될까요? 아까도 우리 쉬는 시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그래서 법이 그냥 비범죄화되었다라고 하는 걸로 공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도 우리 경찰도. 오히려 우리 헌재도 22주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막연한 거야. 처벌할 수 있어라고 하는 태도가 저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맞아요? 우리 최현정 변호사님. 네. 입법 공백이 아니라 그것도 다 24주 이후, 22주 이후 것도 이미 다 비범죄화된 상태다. 예. 그렇죠. 사실 왜냐면 기존 조항 자체가 주수를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전면적 금지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조항이 사라진 거여서 사실 그 상황은 비범죄화 상황은 맞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입법 공백 프레임이 좀 의도적인 프레이밍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헌재 결정에서 얘기했던 그 주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거나, 근데 사실 헌재 결정 취지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형사처벌이 효력이 없었다는 걸 명시적으로 인정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이후의 제도는 그냥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조 부분은 사실 우리가 통계에서 드러나는 이미 비중 자체가 사실 대부분이 초기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결국 사건이 올라가면 판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초점이 되면 사실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나눴던 이야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비범죄화가 됐다는 것은 이 임신중지에 관한 내용이 사법의 영역에서 보건복지 영역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어쨌든 건강권의 영역에, 인권의 영역과 건강권의 영역 다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한 방식은 몇 주까지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지에 관한 사법적인 틀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비범죄화 이후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몇 주까지 뭘 허용할 것인지의 내용이 아니라 몇 주까지의 임신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의료적으로 그것을 다룰 것인지에 관한 방향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의료나 지원 연계 체계를 먼저 실태를 파악하고 그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이 복지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미 국제적인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세계보건기구가 그렇게 열심히 그냥 자료집만 낸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게 막 사이트에다가 다 올려놓고 법정책 가이드 따로 만들고, 임상 가이드 따로 만들고, 상담 가이드 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사실 2022년 가이드가 나온
거거든요. 비범죄화 관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그 가이드에서는 임신 몇 주차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몇 주차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야, 이런 이제 제안들이 임상적으로 이미 나와 있고, 아까 뉴질랜드 사례를 들었지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임상 가이드와 상담 가이드 두 개 다 이제 3분기 임신 중지까지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상담 가이드는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고, 근데 의료인이 이제 상담을 할 때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24주, 오늘 다시 확인해봐야겠지만 24주였던 것 같아요. 24주 이후에 임신 중지의 경우에는 먼저 이제 사산 처리를 하고 그리고 임신 중지를 하는 것으로 가이드에 그냥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다른 상황들을 어떻게 조력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후기 24주 이후에 임신 중지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 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지금 법적인 문제나 사회경제적 지원이나 뭐 입양이나 양육 결정이 필요하면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환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정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했을 때 당사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의료적인 주요 방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이제 종합적인 체계를 같이 만드는 거죠. 후기가 될수록.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제 그런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이제 좀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아까 제왕절개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가이드들 정선생님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제왕절개는 권고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고, 그 기본적인 임상 가이드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약을 복용해서 하고 이제 배출되게 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한 참조로 해서 복지부가 좀 책임있게 그런 가이드를 만드는 책임이 지금은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어쨌든 지금 후기 임신 중지가 사건이 돼서 후기 임신 중지를 두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거는 초기 임신 중지 접근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되게 필요하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산부인과 의사들의 참여나 판단 부분이 또 전문가 의견으로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시술도 담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산부인과 내 또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윤종원 선생님 한 말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피하고 있었는데 피할 수 없는 자리네요. 네, 저도 물론 다들 마음이 어려우셨겠지만 마음이 저도 계속 어려운 상태였었는데 일단 말씀 계속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보사연에서 실태조사한 거에서 굉장히 표본 수출해서 한 적은 실태조사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이제 임신중지 경험이 12주 이내가 95.3% 정도고 외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임신중지는 굉장히 초기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20주 이후 넘어가는 임신중지도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 한 1% 정도이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3분기 이후 임신중지, 3분기라고 하면 이제 28주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는 이제 자발 호흡력이 있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의 도움도 사실 필요 없는 시기라서 이제 분기를 그렇게 나누는 기준인 거고, 28주 이후 임신 중지는 거의 정말 아주 드뭅니다. 0.1%. 그러니까 우리가 5만 건, 19년 기준으로 5만 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5건인 거죠. 5건 맞나요? 50건인가요? 0.1%니까 네, 55,550건 50건. 네,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게 너무 네, 그렇죠. 너무나도
특수한 케이스가, 그리고 너무나도 이렇게 그래픽하게 우리한테 떠올려지는 바람에, 특히 브이로그라고 하는 이런 영상과 언어와 이런 부분들이 동반된 상태로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굉장히 좋은 프레이밍을 사실 이쪽에 반대편에 주고 있는 상황인 상태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집중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후기 임신 중지하지 않고 앞으로 당길 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우리가 프레이밍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 1순위이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사실 의도적으로 눈 감고 있었던 부분도 사실 있어요. 후기 임신 중지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이나 장벽이 있고, 또 의료인들 입장에서도 후기 임신 중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 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운동이나 아니면은 우리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좀 토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오늘 그게 메인인 자리는 아니라 가지고 제가 아직 다 생각 정리해오지 못했지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의료계의 입장과 의료계의 이니셔티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사실 보수적인 학계에서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사실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의학계가 있고, 그다음에 산부인과 의사회가 있습니다. 의학계는 대학병원 의사분들 위주로 이제 학술적인 부분, 가이드라인 제정, 그다음에 이런 정책 이런 것들 하시는 좀 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사회가 손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의사회는 개원가들 위주로 이렇게 활동하는 이익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의학회는 가이드라인을, 최신 지견을 가지고 오고 도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는 이런 전문가주의적인 그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 계속 따라가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반쪽짜리 찻대고 포된 반쪽짜리 가이드라인, 임상 가이드라인 냈다고 2020년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산부인과 학회에서 사실 약물 임신 중지까지 넣은 가이드라인을 제출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약물 부분을 빼버렸던 거였거든요. 아, 네네네. 말씀해주신 예에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아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결국 후기 임신 중지는 초기 임신 중지다. 초기 임신 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이 가지고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공적 재원을 활용했다면 그렇게 후기 임신 중지까지 갈 가능성을 더 훨씬 낮출 수 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재정적인 그 지원이 가능한 거죠? 해바라기 센터는 시민단체 아닌가요? 공적단체인가요? 그러면 거기 그 재원을 사용할 수 있어요? 10대이고 취약하고 뭐 이런 경우라면. 해바라기 센터는 네네. 저 해바라기 센터에 계셨던. 해바라기 센터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나와서 시민 교육하고 있는 박주영인데요. 해바라기 센터에서 오늘 이거 들으면서 비범주화까지 내가 왜 못 생각을 했었지. 2019년도에 이제 하면서 나면서 계속 여가부에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임신 중지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계속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12년도에 딱 위원 나오기 전이니까 모자보건법 가지고 가는 거 가지고 여가부랑 가장 많이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다 의사 진단서 있는데 그럼 성폭력 피해자는 어떻게 입증할 거냐고, 저 학교 입학하는데 막 그러면서까지 해서 바뀌었던 게 저희 회의예요. 회의를 해서 이건 성폭력 피해다라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걸로 1차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그 회의를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제가 있었고 윤종호 선생님이 나중에 오시긴 했지만 국립중앙으로 있던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회의하고 바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거의 일주일 이내에 진행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들으면서 비범주화하면 여가부가 조금 더 그걸 매년 개정을 하거든요. 그때 조금 비범주화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걸 해서 재정 지원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산을 원할 경우, 장애인인데 저희 출산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낳겠대요. 나중에 상담하다 보니까 이전에 성폭력으로 인해서 임신 중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기 애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일단 출산을 했고, 입양 시설로 이제 연계를 하긴 했는데, 그럴 때도 이제 그래서 명시가 됐어요. 출산을 했을 경우는
이제 출산에 관련된 지원을 다 하는 걸로 명시가 이제 약하게나마 다 들어가고 있고 청소년인 경우는 이제 미혼모 시설에 있다가 지원될 수 있게끔 하면서 관련된 지자체나 이런 쪽으로 다 연락을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산후 도우미까지 다 연결될 수 있게끔까지는 하려고 프레임은 해놨는데, 그거를 해방센터에 있는 뭐 부소장이야 상담원 선생님들이 그거를 얼만큼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청소년을 위해서 지원할 건지. 근데 저는 센터가 문을 닫긴 했지만 공공병원에서 공공의료를 하셨던 분들한테 감사한 거는 지금 윤영호 선생님 진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관련된 뭐 의료나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 계신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기혼 여성이 성폭력으로 임신했는데 주수가 오래됐으면은 그 미혼모 시대 가 있으라고 그럴 수 있냐고까지 얘기해 주신 게 국립중앙원에 있던 산부인과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원은 일단 여가부는 하려고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가고 있어서 성폭력 피해로 상담을 했을 경우는 지원이 1차적으로 가신다고 볼 수 있고, 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망에서도 지원되는 데까지 가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보는 인공 임신 중절의 청소년들은 근데 이제 청소년 시설에 또 이제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네트워크망을 끌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20대 이상의 정말 그 성인 여성들한테는 이 망을 갖고 올 수 있는 게 약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되고요. 이어서 사각지대, 아까 장다혜 박사님하고 조금 더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어떤 지역의 아동이 이제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있지 않고 그룹홈으로 생활을 하게끔 해서 있어요. 제가 이제 3군데 교육을 가게 돼서 2군데 갔다 왔습니다. 청소년들만 있어요. 5명 내지 3명에서 5명 있는데, 성교육을 하면서 이제 마음 얘기하고, 자, 성에 대해서 궁금한 거 포스트잇에 2장씩 써라. 제가 충격받은 질문, 거기에 털은 왜 나나요? 거기에 털은 왜 나나요가 질문이에요. 거기에 털을 써. 거기가 어디니? 그랬더니 막 킥킥킥 웃으면서 보지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대체 분명히 16시간의 성교육을 매년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인데, 아니 고등학생이구나 거기는, 어떻게 명칭을 아직도 모를까 해서 다시 명칭 사진을 넣고 정확한 명칭은 이런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임신 출산에 대해서도 도대체 학교에서 질문을 못한 거였는지 그 내용을 안 담은 건지 이제 의심이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요즘 이제 자립 뭐 청소년들이 대학을 가거나 취업 그러니까 직업 능력 교육을 받고 있으면 24세까지 있을 수 있어서, 대학생 한 명이 처음엔 자리가 없다가 저기 서서 듣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요. 그래서 여기서 산부인과 가본 사람 했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통 있는 사람 손 다 들어요. 그러니까 생리통을 다 있는데 산부인과를 갔다 와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학교나 자립시원에 있는 생활지도 교사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게 없는 걸 보고선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자립지원 기관과 이야기해서 이런 일명 우리가 볼 때는 위기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상들한테 좀 더 치밀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있는 데까지 해서 꼭 산부인과는 가봐라까지만 했어요. 어디까지 교육을 1시간 반 만에 하고 나와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기 사각지대가 어디인지, 우린 그들을 계속 그런 프레임에 씌우고 있는 건 아닌가. 전체 청소년들이 여자아이들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남자 청소년들한테도 무엇을 해줘야 될까 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만 대상이 아니고 모든 청소년들한테 필요했던 거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부인과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사회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성교육도 조금 더 보편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못 들어가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성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많이 고생하고 있는. 네, 지금 뭐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하실 것. 해바라기 센터는 그 성폭력 피해
피해자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아래에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여성가족부, 그다음 지자체, 네 부처의 컨소시엄입니다. 경찰, 병원 이 네 부처가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 중에서 의료는 이 병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해바라기 센터의 센터장이나 부소장은 이제 이 사회복지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여성가족부 쪽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의료 지원은 이 병원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들이 해주게 되다 보니까 해바라기 센터의 가이드라인이랑 다르게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해바라기 센터들마다 예를 들면 충북 해바라기 센터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산부인과에 물어봤지만 24주 이후에는 해줄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해서 이제 서울에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해바라기 센터조차도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해드렸던 거였고 이게 그 부처 간 장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가부 안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병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거든요. 해바라기 센터 이야기를 병원이 들을 리가 없어요. 네, 사실 보건복지부 안에서도 부처 장벽이 굉장히 큰데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패키지로 임신중지 건강과 임신중지뿐만이 아니라 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를 패키지로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건강보험 급여화,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는 급여정책과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뭐 그 통계라든지 아니면은 입법 관련된 부분 출산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폭력 피해자는 지금 여가부에서 보고 있고 아동폭력 피해자는 또 보건복지부 안에 아동건강과에서 또 보고 있습니다. 이 부처 간 장벽이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패키지로 만들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걸 다 하나하나 다 로비를 하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약간 엄브렐라처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뭐 재생산 특별 기본법 뭐 특별 이런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만 거기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요. 네. 그다음 유산유도약은 또 식약처와 관련된 의약품 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그 정부 부처 관련자들을 만나고 있지만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라는 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건복지부 안에서도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여가부 사이에는 더 큰 장벽이 있다. 뭐 이 정도의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부처 간의 지금 소통, 부처는 고작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냥 부과까지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윤 대통령이 한다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바로 그런 종합적인 부처 간의 소통을 한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닌 모양입니다. 대통령의 그 의지가 있다면요. 네, 그렇게 뭐 사실 이 얘기를 통해서도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의제로 또 제기를 했던 보호 출산제 논의를 하면서 또 계속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보호 출산제에 관해서 되게 거명된 분이 계셔가지고 좀 오프닝을 해주시죠. 제가 썼던 원고를 저도 좀 다시 한번 쭉 봤는데요. 이 원고를 쓸 때만 하더라도 보호출산제가 이제 통과되기 전에 베이비박스에 대한 고민을 하던 때였고, 베이비박스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학계에서 익명출산제도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논의가 이제 되고 있어서 저희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아동인권 같이 고민하는 곳에서는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의나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논의되는 임명출산제도가 너무 문제가 많은데 우리 사회에서 너무 그게 이제 뭐 최선인 것처럼 논의되는 게 좀 답답하다 하면서 이제 글을 썼던 것을 좀 이제 다듬어서 이게 또 기회를 주셔서 원고로 내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퇴고하는 작업 과정에 법안이 통과가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뒷부분에 그 나가는 말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운 싸움인 것 같아요. 베이비박스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을 해보면 베이비박스가 참 문제다.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비인가 시설이고. 거기에 이제 아동이 유기되는 과정을 보면 그 아동이 꼭 과연 살해의 위협을 받는 아동인가.
대한 정확한 어떤 실증적인 논의나 검토된 바도 없는데 너무 당연하게 아동의 살해를 막는 어떤 아름다운 공간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지지받고 막 후원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주도해서 이제 보호출산제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아름답게 제도가 도입이 되기까지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이 옆에서 저희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참 베이박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잘 먹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익명출산제 논의가 될 때도 이거는 베이비박스, 민간에 있는 베이비박스를 공공화하는 거기 때문에 공적으로 제도화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사실 되게 한 줌의 목소리로만 남아있던 차에 보호출산 논의가 있는 건 알았지만 그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희도 통과될지는 몰랐고 그래서 이게 뭐 되겠어? 약간 그랬는데 갑자기 그 감사원의 그 실태조사로 촉발된 그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사망 사건이 2023년 6월에 연일 막 보도가 되고 사람들이 경악하고 하면서 그래 그럼 출생통보제 만들자 해서 너무 저희가 환영을 했죠. 이제야 보편적 출생신고제도에 제대로 된 첫 단추를 끼우는구나 했는데 그때는 세상에 출생통보제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반대하니까 그러면 복지위에서 보호출산제를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걸 하자라고 이 부처간 그 협의가 안 되는 그 마당에 웬일로 위원회 간에 그런 가교를 넣는 그래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됨과 동시에 이제 그로부터 한 3, 4개월 만에 보건복지위에서 그 보호출산제를 통과시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됐다 해서 저희가 너무 막 환호하고 좋아할 틈도 없이 그런 조건부로 통과됐다는 걸 알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국회 찾아다니면서 이건 그렇게 시급하게 통과해서는 안 되는 제도이다. 너무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미 늦었었고요.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끝난 상황이었고, 그래서 막을 수가 없고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전민경 변호사님과 오영나 변호사님 지금 보호출산제 폐지 대응 네트워크를 꾸려서 나영 선생님도 같이 하시는 같이 하시는 걸 꾸려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통과된 법을 폐지하자고 하니 국회에서 설득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제 이제 복지부에서 최근 한 달간 시행된 성과를 그런 식으로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6명을 구조했다. 와, 저 그거 보면서 이건 정말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구나. 이 프레임을 바꿀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시작된 거예요. 일이 안 왔으면 이 16명의 아이는 저수지에서 발견됐을 수도 있고, 최근에 그런 사건이 실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공중 화장실에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너무 아름다운 서사가 또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폐지 결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전 좀 참혹한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아까 그 김세롬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운동과 정책과 학제 간의 언어가 좀 다를 수 있는데, 하지만 어떤 지향하는 바가 같을 때 좀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이제 소중하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면서,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운동의 언어는 열심히 얘기를 해왔는데 정책의 언어로 잘 얘기를 못했을까? 약간 그런 고민이 좀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동으로서는 원칙으로서, 그러니까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에 그 주수 제한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법 상태가 낫겠다라고 해서 여성운동계에서도 일단 좀 두자. 괜히 그거 잘못 입법돼가지고 조건부, 이제 상담 조건부 낙태가 더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두자라고 이제 봤던 어떤 판단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좀 더 정책적인 언어로 얘기를 했었어야 했을까? 그 언어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좀 뭔가 지금 달라진 상황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좀 오늘 이 자리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호주제도 폐지했는데 보호출산제 얼마 안 된 건데 금방 폐지할 수 있지 않나요? 너무 답답해서.
빨리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출생 통보제, 그러니까 보편적 출생 등록이라고 하는 것의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아까도 나왔지만 보호 출산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허점과 허상과라는 것을 지적을 해서 계속 제도를 보완해 가거나 폐지해야 되는, 아니면 전체적인 재생산 정책의 한 요소, 한 일레멘트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원하신다면, 마치 그것이 지금 낙태죄 폐지 이후에 지금 통과한 두 법률이잖아요. 통과시키로 되는 것에 이제 우려하는 거죠. 네, 그때 좀 사과보도 오늘 전문경 안 그래도 보호출산제 관련한 이슈에 대응을 하면서 이 법안이 보호출산제라고 하니까 이제 아동인권 하는 분들도 잘 모르시거나 아동을 보호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었었는데, 관련해서 이 법안에 대한 연용이랄까, 우리는 해외 사례 말고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이 법이 어떻게 나왔나를 조금 알아봤을 때는 2008년도에 박선영 의원이 이제 낙태 방지 및 아동 보호에 관한 법이라는 법을 발의했었고, 그때 희망출산이라고 해서 낙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이 희망출산이라는 걸 해서 이제 뭐 병원비를 지원해주고 하자라는 법을 발의를 했었고, 이게 법안이 이제 인기 말대로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17년도에 또 오신환 의원이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그때는 또 이제 미국의 그 세이프 헤븐로를 따서 그 아기 피난소 같은, 그러니까 베이비박스를 좀 공식화하는 내용을 담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9년도에 헌재에서 이제 헌법불합치,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낙태라는 용어는 쓰지 않지만 계속 보호출산 혹은 임명출산이라는 식으로 계속 법안은 발의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현소혜 교수님의 2017년 논문에 나온 그 법안 그대로 나오면서 이름만 보호라고 복지부에서 바꿨고, 제가 당시에 이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일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그 복지부 사무관이 이름을 이제 보호로 바꾸자라고 하면서 이게 보호출산이라고 해서 이제 용어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모르면서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니까 되게 쉽게 통과시키는구나 라는 점 하나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소위 통과를 하기 전에 민주당에서도 그러니까 설왕설래가 있고 했을 때 아동단체들이 가서 보호출산제 반대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여성단체에서 안 왔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모임에도 같이 들어왔지만 그 전에는 여성단체에서도 마치 이게 재생산권의 어떤 옵션이 아닐까라고 하는 약간 고민이 있었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중단이 계속 임신 중단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 자체가 임신 중단권을 보장하지 않는 거로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이상하게 파생이 됐고, 지금 이 논리는 저번에 그 미국 헌재에서, 미국 대법원에서 했던 그 사무엘 대법원에서 그 판사가 이야기했었던 그 미국에서의 아기 피난소가 여성에게 어떤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논리를 약간 오해한 건 아닐까 해서 이런 오해가 약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얼렁뚱땅하게 법안이 통과된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말 논의를 한바탕 했었어야 되나. 근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넘어갔는데 이미 너무 크게 벌어졌고, 이 프레임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재생산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거의 핵심 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임신 중단, 그러니까 미기임신 상담을 하는데 상담에 피임 상담 내지는 성교육 그리고 임신 중단의 이야기 상담은 그 가이드라인에 또 지금 없거든요. 상담을 하지만 그 상담 자체는 결국은 시간을 지나서 아이를 출산해서 보호출산하는 방식으로밖에 진행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생산권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많이 듭니다. 좀 더 비관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더 이게 리얼하다고 생각하는 제 나름의 시점은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를 작년 초에 1차관이 베이박스를 방문해서 불길한 신호를 주더니 본격적으로 정부가 추진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출생통보제와 함께 국회에서도 통과가 됐다는 것. 그런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정부와 국회가 이 나름의 절차와 이거를 갖고 있었다면, 그리고 관점을, 절차가 없더라도 관점이 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 일이 벌어졌고,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제가 더 좀 우려스럽고 안타깝게 보는 건 학계에 관한, 제가 지난달인가 어디에서 그 토론회, 그러니까 저출생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갔는데, 그게 거기에서 법학을 하신, 여성 법학을 하신 어떤 그분이 모출산제를 옹호하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어떤 저도 패널들하고 같이 나오는데 만나서 시행되고 나서였거든요. 왜 이런 거 얘기 드리니까 자기는 처음엔 조금 자기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입장을 얘기하시는데 예상하지 못했고 이 부분에 베이박스나 이쪽에서 더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다. 출산제 부분에 저희 법학에 관한 논문으로만 썼다라고 하면서 옹호를 모두 토론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 법학에 관한 2000 베이박스 이후로 논문이 적지 않게 나왔더라고요. 익명출산, 보호출산, 보호 사례, 법학 관련해서 논문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장에서 또 현장이라고 하는 그 국가 당사자의 그 목소리와 별개로 법학 내에서 진짜 3, 4년, 5년 전 정도쯤에 이 법학자들에게 꽤 많이 메일 서신을 보내서 그걸 다 받아가서 보호출산제에 대해서 제가 말한 그 어떤 교수님 말고 법학 전반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 법논리상인 문제와 이게 현장과 이게 윤리적으로 가는 이게 되게 난감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 보호출산제를 이거를 발의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용어단체들이 같이 가서 안 된다고 보호복지부에 세게 들이받았고 조용해졌는데 이번 정부가 어떻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지점은 학계의 어떤 지점, 그리고 이게 통과된 아주 중요한 한 되게 하나의 절망적이라고 느낀 부담이 되는 지점인데 이거를 시행해서 통과시키는 조치로 정부만 움직인 게 아니라 이게 한 개의 문제가 붙여있던 아동복지시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아이들을 분리시켜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다음 이런 기관이 처음 이걸 엄청 추진했고요. 분리를. 그리고 병원까지 안 가진 입양기관, 아동시설, 그리고 이 상황을 보건소에서 실시한다는 소리 한참 있다가 최종적으로 이게 미혼모시설로 비어져 있고 지금 한계에 다다른 미혼모 출산시설이 상당수로 지정이 되면서 이거를 시행할 때 결국은 여가부 장관이 다 비어서 있는 상태가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1차관과 여성가족부 차관이 애라문을 찾아가서 열심히 이거에 대해서 좀 상담 체계를 갖춰서 이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과 자기의 관점이 한계에 다달라서 아이들이 조금 개선의 결과죠. 아이들이 시설에 줄어들고 출산 시설 가지 않고 재가해서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 미혼모 시설, 출산 시설이 주로 있고 위기에 있고医療기관이 좀 세계적으로 바뀌어서 이게 하지 않는 이 상황에 셋이 합쳐서 이게 부정적으로 볼만 일은 아니지만 이 셋이 새로운 다른 형태로 자신들의 역할을 창출해서 이 뒤에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각각의 시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서 다루는 이 시설과 그 중립적으로 보이는 그 시설이 갖고 있는 이 관점, 그 다음에 거기에 학계가 현장의 목소리가 당사자와 달리 떨어져서 논리고 학문적인 논리가 외국의 어떤 사례만 가지고 온갖 변화들을 써내는데 그게 현장과는 반대되는 그런 걸로 결국은 그걸 종합해서 국회의 논의, 정부의 그 세 개가 합쳐서 정부까지 움직였을 때 그 관점과 현실을 국회가 뒤집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고. 그래서 좀 더 비관적이기도 하지만 이 현실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이 모든 문제가 비범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어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호 익명출산제 같은 방식은 이미 만들어진 모든 국가에서 제한적 합법화의 조건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 합법화의 조건에서 후기 임신 중지는 할 수 없으니까 익명출산제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부작용들을 없애기 위해서 비범죄화를 요구를 한 거고, 그래서 전면적인 비범죄화 결과가 났는데 이것을 법정에서 상태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익명출산까지도 적당하고 있게 된 거고, 상담체계가 보호출산제 중심으로 구축이 된 거죠. 지금 보건복지부가 엄청나게 보호출산제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임신중지 관련한 지원체계를 안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명분으로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도에 보면은 보호출산제 몇 명이 다시 상담 신청을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당연하죠. 지금 다른 공식 상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보호출산제 상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출산제 상담 시스템이 아니라 보편적인 임신출산 상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거기로 그만큼 전화가 갔을 거예요. 그리고 보호출산제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수지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상담 시스템이 있었다면은 양육을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먼저 구축이 됐을 거고, 그러면 저수지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보호출산제가 아니더라도. 근데 이 비범죄화 상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문제가 지금 굉장히 동떨어져서 고민이 되어왔고,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제대로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서로 좀 만나서 좀 방향을 새롭게 구축해갈 필요가 되게 절실하게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들으면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현재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의 우리가 낙태죄를 비범죄화했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가 사실 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적어도 마치 지금 하나도 법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보호출산제를 만들어서 이걸로 지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천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지금 그냥 한국 사회의 상태가 아닌가. 근데 우리 여기서 한편으로는 비범죄화 얘기를 그러니까 유지하면서 과연 이 후기 임신중지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아까 임정원 선생님도 이제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번에 이제 호주 출장을 가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호주의 한 주가 원래는 그러니까 우선은 몇몇 주는 비범죄화 됐어요. 호주는 몇몇 주에서는 낙태죄는 비범죄화 됐는데, 다만 이제 그 관련 후기의 임신중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적인 태도가 달라요. 근데 어떤 주가 워낙 전체적인 어떤 규제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낙태죄 그냥 폐지됐고 마치 이제 캐나다처럼 비범죄화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한 몇 년 만에 그 법 업데이트를 해봤더니 후기에 관련된 규정이 생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처벌 규정은 아니에요. 다만 후기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의사에 대한 규정인 거죠. 일종의 보건 관련한 규정인데 의사가 후기에 임신중지를 하려면 2인 이상의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규정이 생긴 거죠. 그게 22주 6일 이후로 규정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게 논란이 됐을까라고 해서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내부적으로 그 부분이 논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저는 좀 더 사실은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의료 서비스이냐 보건 정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 호주 같은 나라는 사실은 의사의 어떤 보건 정책 안에서 일종의 약간의 규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후기를 거부하는 의사들이 있고 어떤 병원에서는 아예 실시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공의료 시설에서만 결국에는 이제 제한을 안 두도록 규제를 할 수 이제 제재를 할 수 있어서 근데 있었는데 공공의료 시설 너무 많이 없는 거예요, 호주는. 그러니까 사실상은 후기의 임신중지가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 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규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가 어차피 의료 현실상으로 사실은 전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후기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과연 이런 상황이 결국에 어떤 면에서는 또 의사의 어떤 정책적인 선택, 그러니까 의협의 어떤 선택들이 굉장히 이제 모든 정책 그 방향을 그냥 뒤흔들어 버리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법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논의를 해도 결국에 의사의 어떤 정책, 그러니까 의사들 간의 합의, 어떤 의사들의 어떤 실제 이제 의료 실천 행위로 인해서 실제로 제약들이 생기는 이런 상황들은 지금 오히려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는 목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비범죄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후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아예 논의하지 않는 것 아니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아예 논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논의는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 하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임신중지를 하는 여성도 보호받고 의사도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지금 좀 더 얘기가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대 중반인가요? 젠더법학회에 어떤 남성 실명은 안 되겠습니다. 남성 헌법학자가 오셔가지고 그 출생 이런 섹슈얼리티 그 섹션에서 비밀 출산제를 발표하셨어요. 거기 정말 이렇게 페미니스트 법학을 하겠다는 분들이 모여있는 학회인데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지? 그랬는데 독일에서 선진 독일에서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교법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비교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독일법을 갖고 와서 좋은 법이다 이런 것이 언제 한국법이랑 비교한 적 있어요. 비교는 안 하시고 소개를 하는데 비교법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늘. 그래서 저거 참 큰일이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그 웨이박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혼인 이외의 동반자법 이런 조치들이 있어서 혼외 출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한 타부도 아닌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도 있을 거고 중혼관계도 있을 거고 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어떤 익명성을 보호하겠다. 얼마나 좋은 제도냐 이런데 우리는 너무나 큰 덩어리 혼인하지 않은 미혼 여성들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그것까지 지금 보호주사는 대상으로 보니까 이 사회적 맥락 없는 이 비교법이라고 하는 연구의 전 위험성을 아주 크게 절감하고 있는데 그 사회학은 사회학도 비교 사회학해요. 근데 거기는 그냥 사회학으로 얘기하고 말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법학은 힘이 있잖아요. 비교법이라고 하더니만 그거를 특히 입법까지 해서 거의 지금
15년, 20년이 지난 이후에 정말 그 법을 얼마나 좋은 법이냐 도입을 하면서 사회적 맥락을 다 빼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너무나 큰 덩어리에 저는 그래서 사실 미혼 여성들 이 부분이 다 소거된 채 지금 이게 보호출산제, 출생공모제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그룹처럼 이렇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으로 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거의 지금 마지막 이제까지 거의 간 것 같네요. 우리는 지생산 정책은 이런 저출생 정책과 왜 잘 사귀지 못하고 있나. 왜? 우리 이 얘기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안 사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개혁을 피하기 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모든 저출산 고령화 프레임도 이제 인구 프레임으로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국힘에서 법률 개정안까지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구라는 정치에 이제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이게 여기에서 계속 재생산권을 지우는 방식으로 계속 인구를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인구에서 출생 사망뿐만 아니라 이주라는 이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건데, 그게 지금 통계적으로는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주민 5% 사회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인구정책 안에서 이주민이 이제 도구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돌봄 노동자로 도구화하는 방식, 아니면 결혼 이주 여성 안에서 인구정책이나 출생 정책에서의 도구화 문제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동시에 이게 이제 인종적 혹은 이슬람 종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서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전면할 것인가, 이주의 문제를 여기 안에 어떻게 좀 재생산 정의 운동이 개입하고 좀 페미니스트 법학이 개입할 것인가가 운동사회 안에서는 학계에서는 논의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아까 이제 나영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무리 지원하려고 해도 뭔가 통역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 통역 접근성이라는 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계속 이제 좀 보게 되는 것 같고, 혹은 이제 단속이나 구금 위험 없이 이게 의료 영역으로 간다면 의료 영역 안에서는 사실 응급실에서 경찰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주민에게도 그것이 과연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이제 문제. 그래서 이 권리가 의료 영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사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이주민의 입장에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배우자나 사업주로부터의 어떤 신변의 자유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좀 이주민 커뮤니티 안에서 어떻게 이런 정보나 역량을 쌓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의 시민사회가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이슬람교 배경의 또 문화에서는 임신 중지에 대해서 되게 우리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주변인들이 또 특히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의 가족 간의 이해가 다를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정말 너무나 구체적인 현장 안에서의 문제지만 이걸 보편적인 문제를 갖고 와서 같이 얘기하는 어떤 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이게 좀 되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구 논의할 때 이주와 이동의 문제를 어떻게 사고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나 그것들도 많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라운드 테이블 이렇게 끝까지 자리에 뜨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또 사회를 봐주신 우리 장단장님. 네, 너무